안녕하세요. 블랙스완을 꿈꾸는 낙동강 오리알 아키누란입니다. 축사기 여러분들 잘 지내시나요? 오늘 구독자분들 배꼽 빠지게 웃겨드리고 싶은데 건축업계 흐름이 너무 격변하고 있어서 한국 플러스 건축업계의 어두운 면을 다루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계 출산율 0점대의 지역이 도시국가들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1인당 사용 면적이 좁을수록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할수록 저출산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오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동물입니다. 도시 같은 곳에서 너무 지나치게 모여 살다 보면 기준이 나의 성장이 아니라 타인의 성장을 강요받고 차별받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특히 한국은 초경쟁 사회라서 사람들을 경쟁으로 나누고 분류하고 위계화시키는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경쟁을 안 하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정규교육 12년만 배우고 나오면 아이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경쟁에서 이기던 지던 불안이 내면화되어서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한국 사람 대부분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려 하지도 않고 남들에게 차별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남들이 좋다고 해서 타인이 바라는 꿈을 열심히 이루었는데 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어로 educated, 안에 있는 걸 밖으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살렸을 때 행복해야 합니다. 적성에 맞는 공부와 일을 할 때 그 순간순간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학생들을 안에 뭐가 있던 배우고 경쟁에서 승리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되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잠 안 자고 밤새 설계를 하면 들어가서 잘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실제 교육부를 인적자원부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지배층들은 시민을 사람이라 생각 안 하고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기본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3일 밤낮을 잠도 못 자고 밥만 먹고 설계만 하게 만드는데 3일째 넘어가면은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져서 자기 자신이 가축만도 못하다고 느껴집니다. 학생들이나 직원들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니 공감도 못하고 계속 불필요한 경쟁을 시키고 일하게 만드는 게 보입니다. 게다가 잠도 못 자는데 가축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밤을 하도 많이 새고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으니까 건축학과 졸업하면 몸 어딘가가 망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건축 경기도 안 좋고 건축업계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건축가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느라 또 제도를 만들고 건축사가 되는 과정은 점점 더 길어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비, 노동력을 정당한 대우 없이 뽑아가려고 합니다. 건축가들이 만든 건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신 적 있을 겁니다. 클라이언트도 건축업계가 경쟁이 심한 걸 알고 갑질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젊은 건축가들이 지속가능성 ESG에 발맞춘 사무소가 없어서 한국을 떠나거나 탈건축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ESG도 따져보지도 않고 건축 전망이 있다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타인이 바라는 꿈을 열심히 이루었는데 진짜 나 자신에겐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는 허무주의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00년 이상 된 고민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오래된 사건은 한 20세기부터였을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시대상을 볼 수 있는 서부전선은 이상 없다 영화를 보면 어른들이 전쟁을 이성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전쟁을 치는 젊은 사람들은 전쟁의 참혹함에 회의감을 느낍니다. 전쟁의 회의감을 느끼면서도 나란 존재를 전쟁터에서밖에 인정받지 못하니 전쟁터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회의감을 느끼고 돌아온 사람들이 미술, 과학, 철학, 교육 분야에서 이성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실험적으로 많은 현상을 수용하기 시작했고 그 실험이 양자역학입니다. 예전 미술은 아름다운 대상을 찾아 그리려 했지만 전쟁 이후 아름다움을 느끼는 내 마음을 초월적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철학은 세계대전 이전부터 칸트라는 철학자가 도덕을 발전시켰습니다. 인간을 이성과 종교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교육은 나치의 사상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 교육부터 바꿔버렸습니다. 약육강식 같은 개념을 생각할 수도 없게 경쟁 시스템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 학문들이 대상을 이상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탐구하고 마음의 작동 원리를 고려하면서 대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꽃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에게 준 걸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에 꽃을 아름답게 느끼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건물을 사고 싶으면 건물을 돈으로 생각합니다.
이 동네 원룸은 얼마고 투베이는 얼마고 오피스는 얼마 하면서 돈으로 생각합니다. 건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건물은 풍경입니다. 그냥 지나갈 때 보이는 산이나 나무 정도 풍경처럼 느껴집니다. 기후위기를 고민하고 있으면 건물들을 온실가스처럼 생각합니다. 좋은 건물을 만들고 싶으면 건물의 단점을 찾습니다. 옆 동네 놀러 가고 싶으면 그 동네는 놀이터입니다. 건물에서 여러 가지 욕구를 채우고 싶으면 건물을 용도별로 구분해서 도구로 사용합니다. 건물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건물은 선생님이 되고 경외감이 듭니다. 공부를 했던 건물이라면 가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알지 못하는 건물이 있으면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풍경이 됩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마음이 바뀌니까 건물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한 건물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 건축은 대부분 돈으로 보이나요? 라는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라캉이 말했듯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회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건물로 버는 불로소득을 욕망하면서 이제 건물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하지 건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배층들이 국가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 한국 사람들은 경쟁하다가 퇴직하면 결과물이 건물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평생 경쟁만 하다가 결말은 빈집증후군이나 걸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허무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허무주의로 들어가는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인간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어떤 건물을 짓던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가도 건물주도 건물을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어떻게 좋은 건물이 나오겠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게임 체인저를 살펴봅시다.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던 시기, 정보가 권력이 되는 사회 구조였고 지배층들은 정보를 독점하려 했습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 언론, 기업끼리 담합하여 권력을 만들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만들자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정보의 독점 현상을 완화했습니다. 스티븐 잡스도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지 절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전 사회에 비하면 정보의 불균형이 많이 완화되었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어서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었더니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스티븐 잡스는 새로운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인류 전체를 위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대의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AI 권력을 막을 뉴럴링크, 화석연료 권력을 막을 전기자동차, 운송, 물류, 환경 혁신을 만드는 자율주행,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자 화성으로 이주 계획을 합니다.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그 동기와 과정은 비판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행동이 마치 혁신을 통해 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내고 사회를 고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건축도 최근 혁신을 하긴 했는데 건축업계가 스스로 이룬 성과가 아니고 다른 업계에서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메타버스 이야기입니다. 거대 플랫폼 IT 기업들이 건축을 자신의 생태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자유도가 높은 오픈월드를 만들고 샌드박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상 세계에서 자기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만들어낸 가상 공간은 컨텐츠가 되어서 생산, 공유, 소통을 위해 사용되고 이 과정에서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기업은 돈을 법니다. 현실의 제약이나 제도 같은 건 필요 없고 죽어라 경쟁할 필요도 없고 차별도 없고 크리에이터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과 모임이 제한되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업무를 보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던 업무, 게임, 먹방, 스터디, 친목 다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메타버스를 맛본 소비자들이 현실의 제약이 많은 공간을 선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에서 공짜로 회의하면 간단한 일을 뭐하러 비싸고 힘들게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좋던 싫던 있어야 하는 주택과 불가피하게 만나야 하는 병원 말고는 땅, 사무실, 체육, 학교, 판매시설, 미술관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현실에 제약이 있는 공간을 메타버스가 없애버릴 겁니다. 메타버스가 얼마나 핫한지 사례를 찾아보면 마인크래프트는 사용자들이 건축 및 탐험을 즐기게 만들어주는데 사용자들이 지금까지 만든 맵의 크기가 지구 면적의 7배입니다. 제페토에서는 건축 및 옷을 제작할 수 있고 패션 업계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가상의 옷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도 뛰어든 상태입니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애플, 네이버
등등 공룡 기업들이 전부 메타버스 등에 올라타서 성장을 하려 합니다. 인간을 다른 말로 호모 루덴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유의를 즐기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의 제약 없이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자기 안에 있는 유의들을 꺼내서 즐기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누구나 제약 없이 건축을 할 수 있고 탄소도 별로 안 생기고 잘 만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실에서 그럴듯한 건축물을 만들면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고 성공을 했는데 요즘에 건축을 하면 탄소만 잔뜩 나오고 욕이나 잔뜩 먹고 몸은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사람들이 관심 없어서 이야기거리도 안 나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건축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행동 및 변화를 추구하기 소홀한 탓도 있을 겁니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최고의 건축가가 시대를 이끄는 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건축을 건축가의 전유물로 만드는 것이 패착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건축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어야 했었습니다. 건축은 이미 늦었고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이제 건축의 암흑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업계의 돌파구는 딱 두 가지일 것입니다. 공룡 기업들처럼 메타버스 등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기후위기에 발벗고 뛰어들거나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건축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시대에 발을 맞춰 가지 못하면 쇠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위기의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세훈님, 이수민님, 에로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